전기가. 자,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까지 뭐라 그랬어요? 블랙아웃이 된 게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개구라였던 거야. 그 이야기는 개구라였던 거예요. 타방장 언급하시면 블랙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 가정집이 쓰는 전기는 13%밖에 안 돼. 그리고 대기업하고 뭐 철강산업 이런 데에서 쓰는 게 50 몇 프로야. 그러면 결국은요, 지금 원전을 짓는 게 우리 일반 가정을 위해 짓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 짓는 거야? 산업용 전기를 위해 짓는 거야. 그러면 이 산업용 전기, 철강회사, 정유회사, 그 전기를 엄청 쓰는 거잖아. 근데 그 철강회사하고 정유회사가 쓰는 전기 때문에 원전을 짓고 원전 주변은 위험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 원전 주변 그리고 이 송전탑 때문에 자연 환경이 또 파괴되고 근처에 사는 국민들이 암에 시달리고 문제가 많아. 그러면 이 대기업, 이 정유산업이나 철강산업에게 전기를 비싸게 팔아서 그 돈으로 이 복지 비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 대기업에게 전기를 할인해서 팔아요. 예. 우리 일반 가정에서 내는 돈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해요. 그래서 대기업에게 몇 조 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어요. 대신 그 전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누진세를 걷죠. 예, 누진세를 걷어서 그 일반 가정에게만 누진세를 걷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몇 년을 떠들었어.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해갖고 이 여름 3개월 동안 이 가장 선풍기를 많이 쓰는 이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400에서 600을 쓰는 전기를 이제 400kW에서 600kW를 쓰는 가정에게 여기만 딱 해당되는 거야. 이 가정에서 전기를 써도 그 밑에 단계랑 똑같은 비율로 전기요금을 걷겠다. 그래서 가구당 한 8,000원 정도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데 400kW 이상 쓰는 건 서민 아니야. 우리 집이 400 몇 킬로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500kg에서 600kg 사이를 쓰거든요. 그 조금만 많이 쓰면 그 내가 막 전기를 풀로 쓰면 600이 넘어가면서 이 그 누진세를 맞는 거야. 실제로 일반 서민 가정은요, 200kW에서 300kg 정도가 써. 그러니까 400에서 600을 쓰는 건, 400에서 600을 쓰는 건 적어도 33평 이상의 그 아파트들에서 쓰는 거지. 일반 서민 가정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지금 서민들에 대한 뭐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400에서 600을 쓰는 사람들한테 그 밑에 단계 요율로 걷는다고 생색을 오부게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그 400에서 600kg를 쓰는 사람한테 3개월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대신 산업체에는 1년을 산업체에다가는 1년을 할인해주겠다는 거야. 지금 이제 전기요금 쇼를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400에서 600을 쓴 사람들도 사실 우리 집 에어컨 안 킨다 그랬잖아. 뭐 시끄러워서 그런다. 이제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해서 못 쓰는 거야, 에어컨을. 그래서 선풍기 틀고, 이것도 한낮에 제일 더울 때 선풍기 트는 거지. 밤에는 내가 선풍기 틀고 만약에 아침이나 그 저녁 때 선풍기를 틀면요, 우리 신랑 가서 꺼요. 선풍기도 못 켜게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여름은 더워야지. 아니 무슨 전원일기 김회장도 아니고 남의 집은 아래 윗집에서 에어컨 틀어가지고 막 열기가 훅훅 들어오는데 여름은 더워야지. 그래서 선풍기를 끄는 거야. 정 더우면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오래. 내가 양수리 살아. 양수리 두물머리 사나봐. 김회장 댁에서 이 사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막 부채질 해줘. 내가 이렇게 부채질 해주잖아. 이러면서 전기를 못 쓰게. 근데 원래 내가 이제 배터리를 되게 많이, 이제 모바일 방송 가면 배터리 엄청 쓰기 때문에 내가 배터리가 되게 많아. 근데 그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또 이렇게 막 정보를 보다 보니까 배터리를 충전할 때 전력 소모가 그렇게 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뒤로 배터리를 다 빼버렸어. 배터리를 다 빼버리고 그 모든 버튼을 이거 차단기 있잖아. 버튼으로 차단하는 거.
버튼으로 차단하는 걸로 다 꺼버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집안에 돌아가는 거 지금 이 시간에는 요 등, 그 다음에 냉장고, 그리고 선풍기, 이게 다야. 나머지는 다 꺼버렸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껐더니 멀티탭에 왜 버튼 있잖아요. 아예 그 전기를 끊어버리는 그거를 달아가지고 껐더니 거짓말처럼 전기 사용량이 3분의 1이 줄었어. 진짜 거짓말처럼 내가 배터리 충전시키는 거 뽑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멀티탭을 달아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플러그는 다 꺼버렸거든요. 전기 사용량이 3분의 1이 줄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전에는 계속 누진세 폭탄을 맞았거든. 근데 요즘에 그렇게 딱 진짜 한번 해봐요. 진짜야. 진짜로 그 멀티탭을 달아가지고 쓸 때만 딱 쓸 때만 켜서 쓰고 안 쓸 땐 전부 다 멀티탭을 꺼놓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습관적으로 전화기 이렇게 충전해 놓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전화기에 배터리를 계속 일반적으로 꽂아 놓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전기를 엄청 먹는데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면 양희원영 국장이라고 있어. 우리나라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소위 그 원전 문제를 가장 많이 인터뷰하는 사람인데, 그 집은 그 남편이 그러는 거야. 그 집은 전기요금이 거의 안 나온대. 그 부인이 그 전기를 아껴야 된다. 전기를 아껴서 원전을 줄여야 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집안의 플러그들은 전부 멀티탭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거나 꼭 달아야 되는 거. 아니면 거의 다 빼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전기를 안 쓴대요.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을 줄이는데 그 중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 멀티탭이라는 거야. 멀티탭으로 차단한다. 그래갖고 나도 해봤더니 정말 3분의 1로 줄었어. 배터리 충전 안 하고 멀티탭으로 꺼버리고 꼭 필요할 때만 귀찮아도 멀티탭을 넣어서 키는 거. 그게 진짜 전기를 절약하는 비법이야. 그래서 안 쓸 때는요, 전기를 진짜 이 플러그를 뽑아 놓는 게 제일 좋은데, 요즘은 이제 플러그를 뽑았다 끼웠다가 힘드니까, 그랬으니까 멀티탭을 쓰는 거야. 근데 그 멀티탭을 잘 봐야 돼. 어떤 거는 무늬만 멀티탭이 있어. 그래서 꼭 그 정말로 멀티 기능이 있는지, 멀티탭 기능이 확실한지 확인해 보고, 그거를 이제 써야 된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던, 어머, 146kg래. 진짜 대단하다. 근데 우리 집은 내가 방송을 하루에 5번 하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 하면서, 이때 돌아가는 모니터와 이런 것 때문에 나만 없으면, 나 감옥 갔을 때 우리 집 전기요금이 5만원도 안 나왔대. 내가 방송할 때 전기요금이 한 20만원 나왔는데, 내가 감옥 갔을 때 우리 집 전기요금이 5만원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전기요금 때문에 어찌나 그냥 구박을 받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신랑이 늘 그 가계부를 쓰면서 조절을 하는데, 내가 감옥 가 있는 석 달 동안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전기를 쓴 원흉이 나구나.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지.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좌우지간 우리가 이제까지 전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우리의 많은 어르신들은 원전이 없으면 우리나라 전력 생산 안 되는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 원전으로 뭐 80, 90% 전력 생산하는 줄 알고 계신 분들, 그거 거짓말이에요. 원전으로 생산하는 양이 25% 이하다. 그 다음, 막 그 일반 가정집에서 어르신들이 선풍기도 안 켜잖아. 막 더운데. 30도인데도 그 선풍기 안 켜고 있다가 막 뇌출혈 오고 그래요.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전기는 13%밖에 안 된다. 실제로 그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건 대기업이다. 그런데 그 대기업의 정부가 그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몇 조 원을.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기 아껴 쓰라고 그러는 거다. 그들한테 제값을 받으면 우리한테 공짜로 줘도 돼요. 근데 일반 서민 가정들한테 막 누진세를 요구하고 그러는 거야. 예. 자, 이건 어디 자료야? 전 꼴통 보수. 그 내용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2009년까지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친 내용하고 다르거든요? 님의 주장의 출처를 갖고 와보세요. 예. 여기 지금 원자력이 38.2%라고 나오는데, 지금 38.2%가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지금 원전 몇 개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 38.2라는 게 좀 잘못된 거야. 화력이 58.8 이건 맞을 것 같아요. 화력이 60% 정도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화력 발전소의 내용이 석탄, 석유, LNG를 전부 다 이 화력 발전소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열병합처럼 쓰레기를 태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갖고 오신 자료가 출처가 어딘지를 좀 한번 밝혀주시길 바라고요. 아니야. 그 원전은 24%에서 25%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원래 원전이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거. 현재 원전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50% 가까이 돼요. 2배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데 2배로 생산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원전을 자꾸 짓는 거야. 요게 원전 마피아들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원전을 지으면 그만큼 로열티가 나가. 어디에? 원전 비용에. 여기 또 이제 이명박과 원전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 뭐냐? 이명박이 왜 한때 원전 자기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팔았다. 그 얘기 기억나죠? 2009년 12월 27일경이었을 거야. 2010년 아니면 2009년. 언젠지 생각해봐. 2009년 아니면 2010년, 2009년일 거다. 2009년 12월 27일에 어느 날, 모든 9시 뉴스가 중단이 돼요.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명박이. 그러면서 막 입술이 부릅터가지고, 이 어젯밤에 불타는 외교전을 해갖고, 아주 그냥 숨 막히는 외교전을 통해서 한국형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로 했다. 그래서 42조 원의 수주를 따냈다. 기억나? 난리가 났었어. 한국형 원전 원전하면 난리가 났지. 근데 다음날 뻥인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첫째, 프랑스에서 야, 이게 무슨 어저께 결정됐냐? 12월 초에 결정된 거 아니냐? 그리고 너한테 아랍에미리트에서 도장 찍으러 오라 그런 게 12월 11일 알았는데 왜 어저께 결정된 것처럼 뻥치냐? 이게 발견이 돼. 그 다음에 42조 원의 수주 계약이라고 우리나라 모든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그것도 프랑스 언론에서 야, 뻥까지 마라. 그거 너네 16조 원 받기로 했잖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42조 원이야, 16조 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요원들이 막 난리를 피면서 노무현은 16조 원어치라도 벌어왔냐 막 이런 거야. 근데 그때 그러자 또 프랑스 언론에서 원가가 29조 원이잖아. 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이 최소 원가가 29조 원이고 36조 원까지, 거기가 모래사막이기 때문에 최대 36조 원까지 그 건설비가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16조 원만 받고 지어주기로 했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는 이제 이걸 따져보니까 원가가 29조 원에서 36조 원짜리를 16조 원만 받고 지어주기로 하고 나머지 비용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전이 전 세계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내기로 했다는 거야. 그 돈을 아랍에미리트한테 줘서 그 돈을 우리가 다시 받는 뭐 그런 형식이라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첫사랑이 뭐 집을 잃게 됐다 그러면서 우리도 전세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이 이제 5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는데 뭐 이 첫사랑의 이 아줌마를 위해서 7천만 원 사채를 얻어서 집을 얻어준 그런 경우야. 그러면 그 부인이 가만히 있겠냐, 안 가만히 있겠냐? 신랑의 포를 뜰 거야, 아마. 그지? 첫사랑이 집을 잃었다라면서 사채로 7천만 원을 얻어가지고 집을 얻어줬다. 그러면 아마 이제 아줌마가 포를 뜰 거라고. 좌우지간 그때 이명박이 했던 짓이 그런 거였어. 말도 안 되는. 물론 그게 지금까지도 그 계약에 대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그 뒤에도 말이 많았어요. 아예 그런 계약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까지 있었어. 근데 좌우지간 이명박이 싸게라도 지어서 한국형 원전을 널리 파는 게 중요하다고 뻥을 막 쳤단 말이야. 여기서 또 거짓말이 밝혀지는 거야. 뭐냐? 한국형 원전이 뭐냐? 우리나라 원전에
원전의 핵심 기술은 전부 다 일본이나 미국 거다. 그 미국에서 딱 딴지를 걸은 거야. 야, 누구 맘대로 수출을 해. 미국에서 딱 딴지를 걸은 거야. 우리가 한국형 원전 수출한다고 맞방울 이명박이 까고 다녔더니, 야, 누구 맘대로 원전을 만들어. 너네 그 핵심 기술 우리 거잖아. 미국이랑 일본에다가 기본적으로 줘야 될 돈이 16조 원인 거야. 하나의 원전을 지을 때 그 16조 원이 결국은 무슨 돈이었냐? 우리나라가 갖고 오는 돈이 아니라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 줘야 될 돈이 최소 16조 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전을 짓는 것, 그러면 그만큼 돈을 미국이나 일본에 줘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원전을 저렇게 지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 필요로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용 전기를 만드는데, 그러면 그렇게 산업용 전기를 싼 값에 공급해서 전력을 생산한 정유회사나 이런 데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지금.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심지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일본의 정유회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유회사를 짓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가 싸다고. 이 말 되냐 안 되냐? 기가 막히죠? 요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예. 요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이게 제가 이제 2010년 11년에 그러니까 이제 2010년에 후쿠시마 사태 때 그때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했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사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전기요금 가지고 막 또 이렇게 뻥카치지 않았으면 내가 안 했을 거야. 근데 전기요금 얘기가 나오길래, 요즘에 계속 묵은지 뉴스에서 죄송해요. 그 이제 옛날 뉴스 자꾸 해드리니까 재미가 없죠.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얘기들만 자꾸만 요즘에 계속 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좌우지간 이명박 대통령이 그 후쿠시마 원전왕이라고 막 떠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사태가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원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이제 유럽을 내가 또 가봤잖아. 어저께 누가 그러더라. 내가 어저께 이제 그 밀라노 두오모 가봤다니까 가본 척 하지 말라고. 가봤어. 내가 원래 해외여행을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이 해외여행을 싫어해, 기본적으로. 일단 말이 안 통하니까 수다를 못 떨잖아. 거기다 인터넷 방송을 못 하니까 난 거기 가기가 싫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재작년에 그 유럽을 갔어야만 됐던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유럽에 7개국을 돌고 온 거야. 근데 세상에 그게 이렇게 방송에 도움이 될 줄 몰랐어? 근데 좌우지간 내가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를 갔는데 그 이탈리아는요 원전이 없대요. 이탈리아는 원전이 하나도 없고 프랑스는 유럽에서 원전이 제일 많아. 그리고 독일은 원전을 안 하겠다는 나라야. 원전이 있긴 있는데 폐쇄하는 나라. 왜냐하면 독일 딱 갔더니만 들판에 우리나라 인삼밭처럼 그 태양광 집광판을 쫙 그냥 들판에다가 해놓은 거야. 독일은 산이 없더라고. 유럽 사람들이 산만 보면 환장하고 막 한국이 아름답다 그러니 이거 왜 그러냐 했더니 유럽에 산이 별로 없어요. 예, 대부분이 그냥 들판이야. 낮은 언덕에 그냥 그 먼 지평선이 막 보이는 그런 데야. 그런 들판에 막 이 그 태양광 집광판을 그냥 밭처럼 해놨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직광판이 끝날 때쯤 되면 풍력이 돌아가. 왜 그러냐 했더니 요 그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태 전부터 독일은 원전 반대를 하면서 대한전력을 집중적으로 키웠다는 거야. 육성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일에서 풍력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력의 19%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야. 전력의 19%. 그럼 우리나라에서 원전 생산하는 게 23%라 했잖아. 그때 23%였어. 거의 비슷한 양을 풍력하고 이 태양광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같은 시기에 프랑스는 원래 이제 원전을 제일 막 그 경쟁적으로 많이 만든 게 미국하고 프랑스래. 미국하고 프랑스는 원전 중심의 나라. 뭐라고? 망치 부인. 왜 그래? 지금 돈 많구나? 그래. 많이 속상했나봐. 너 이명박이지? 너 이명박이지? 그래서 너 나한테 괜히 욕하는 거지? 이 새끼 부끄러운 줄 알아가지고.
좌우지간 이제 그래가지고 요 독일은 원전을 계속 반대하는 원전은 그러니까 독일은 원전을 반대하는 운동이 중심이었고 프랑스는 계속해서 원전 중심으로 그 전력 생산을 해온 거예요. 아유 우리 시청자들 너무 신났어. 그런데 그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잖아. 그럼 내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되게 감동적인 얘기였어. 무슨 얘기냐면 그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원전이 없으니까 전력을 프랑스에서 사다 쓴대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갔더니 왜 이탈리아에 되게 그 이탈리아의 고성들 이탈리아의 마을들이 보면 빌딩이 없어. 이탈리아에 내가 갔던 데가 그러니까 밀라노, 그 다음에 뭐 피렌체, 베니스, 그리고 또 한 군데 갔는데 피사.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이제 바티칸. 이탈리아 안에서 5군데밖에 못 가봤지만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왜 고층 빌딩이 없어. 이탈리아에. 그리고 주로 이제 그 몇백 년 된 그냥 그 중세시대 마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마을에 가로등이 또 별로 없어. 가로등이 별로 없어갖고 그 유럽 사람들은 해 지면 그냥 다 들어가 잔대. 우리처럼 막 그 뭐 저녁 때 우리는 불목 불수 뭐 저기 밤마다 전부 다 가게에 불 켜놓고 막 술 마시고 그러잖아. 유럽은 밤에 다 불 꺼.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별로 돌아다니질 않아. 그리고 유럽은 이탈리아의 도시마다 불을 별로 켜놓지를 않았어. 왜 그러냐 했더니 전기요금이 비싸가지고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전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다른 나라들 저기 해놓잖아. 뭐 미국 같은 데는 도시에 막 빌딩만한 트리 해놓고 그렇잖아. 근데 트리도 별로 안 해놔. 전기요금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요금이 비싸서 힘들어하는 나라야 이탈리아가.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다 쓰는데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국민투표를 붙였다는 거야. 우리도 원전을 만들자. 그래서 싼 값에 전기를 생산해서 같이 쓰자 그랬더니 이탈리아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반대를 했다는 거야. 원전은 위험하다. 값싼 전기, 차라리 전기를 아껴 쓰고 말아야지. 값싼 전기를 쓰겠다고 원전을 짓는 거는 위험하다. 국민투표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전이 이탈리아는 없어. 그리고 프랑스만 원전이 되게 많은 거야.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점점 여론이 악화되면서 원전을 점차 줄여가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은 독일의 풍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설치를 한 거야.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독일에 이제 그러니까 북유럽 그쪽으로 엄청난 강풍이 불었대요. 그 기상이변으로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과다 생산한 거야. 그리고 이웃 나라에 싼 값에 팔았다네. 풍력 발전기를 달아놨는데 그 산도 없고 그냥 바람이 한번 그러니까 들판이니까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부는 거야. 근데 막 뭐라 그러나 이상 광풍이 부르니까 풍력 발전이 너무 돌아가고 전기를 과다 생산해서 싼 값에 이웃 나라에 팔았다. 그런 기사도 났었어. 야, 재밌죠? 그래서 이제 원전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좌우지간 이명박 대통령의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었어. 이명박 대통령이 손대면 다 망한다. 그 중에 하나가 원전이었다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묵은 뉴스 하나 지나갔고요. 자, 오늘 이제 국회법 얘기로 갈게요. 오늘 이제 국회법 이야기. 자, 어제 저기 봤어요? 일단 어제 손석희 뉴스 본 사람 좀 알 텐데. 자, 낙수 효과는 거짓이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온대요. 지금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국회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발언을 막 계속 보여줘. 박근혜 발언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 국회법 자체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배하고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이러면서 박근혜가 국회법을 반대했다. 그죠? 반대했죠. 그게 이제 막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 나와. 그러면서 전국이 얼어붙는다. 전국이 얼어붙는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자기가 국회의원일 때는
자기가 국회의원 할 때는요. 지금 이제 문제 핵심이 뭔지 알고 있지. 국회법 얘기가 막 나오는데 메르스 얘기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 또. 이 중요한 얘기예요. 옛날에 박근혜가 김대중 대통령이랑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은 뭘 하랬냐면 행정부에서 국회가 만든 법을 그러니까 이제 이 시행령과 법률의 관계가 있어. 내가 우리 맨날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법에는 5단계가 있다. 법에 단계가 있다. 제일 낮은 법이 규칙. 그다음에 그 위가 조례. 그다음에 명령, 법률, 헌법. 요 다섯 단계가 있다. 법에 이렇게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위의 법이 아래 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그게 중학교 사회시간 나와? 그러면 이제 이 규칙하고 조례는 누가 만드느냐? 지방의회에서 만들고 지방단체장이 만들어. 그래서 이게 가장 낮은 법이야. 근데 요 두 개는 이 조례나 규칙은 상위법, 즉 법률을 위반할 수가 없어.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별로 없어 내용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위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그 다음에 이 청와대나 정부에서 만드는 명령이야. 지금 문제가 된 시행령이 바로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야. 근데 명령은 법률의 아래 단계야. 무슨 얘기냐?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야.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야. 들어봤죠? 중학교 사회시간에 나와. 그래서 시행령은 뭐냐 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실제로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만드는 게 시행령이야. 규칙과 절차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시행령은 법률을 벗어나면 안 돼. 법률의 의도와 법률에서 추구하는 바를 벗어나서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이게 규칙이야. 이게 헌법적 원칙이야. 가장 높은 게 헌법이야. 왜 가장 헌법이 높으냐 하면 헌법은 누가 만들어? 헌법은 국민이 투표로 만들기 때문에 제일 높은 법이야.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라는 법에 5단계가 있다고 중학생도 배워요. 자, 이래가지고 박근혜가 옛날에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라 그랬냐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데 그 시행령이 자기네들이 만든 법안을 벗어나면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거야. 반드시 자기네들의 지시 하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된다.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을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박근혜가 주장했었어. 그 다음에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헌법학자야. 이 헌법학자가 이제까지 2006년에 책을 한 권 만들어서 10년 동안 10번이나 책을 새로 만들어갖고 법학생들한테 팔아먹었어. 그 책에 뭐라 그랬냐? 그냥 노무현 때 만든 책이야. 노무현 때 만든 이 지금의 정종섭 장관의 책에는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만든 법의 취지를 벗어나면 탄핵소추까지 할 수 있다 그랬어. 지금 박근혜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부 가장 중요한 행정부 역할을 하는 그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기가 노무현 정부 때 헌법학 원론이란 책을 만들었어. 그 책을 지금 10판, 10쇄를 찍었어. 10쇄. 10번째 판을 다시 출판했다는 얘기야. 그렇게 책을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 책에 뭐라 그랬냐? 이 노무현 때 만들었으니까 만약 노무현이 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벗어나는 시행령을 하면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해놨어. 그런 장관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 앉아있는 거야, 저기. 그러면서 자기 책은 원론일 뿐, 이론은 이론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뭐, 현실은 쩝쩝쩝,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무엇보다 박근혜가 자기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벗어나면 탄핵소추까지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넣었던 박근혜야. 근데 지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라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 진상조사 기관을 지가 조사하겠다. 자기가 조사 대상인데 자기가 조사해서 보고할 테니까 검토만 해라. 이걸 시행령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자는 목적이 있는데 진상조사 대상이 지네가 조사하겠다 그러면 조사 제대로 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법의 취지를 어긋났으니 그런 짓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국회법을 개정한 건데
이걸 지금 거절한 거야, 박근혜가. 지가 국회의원 할 때는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시행령이 국회법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쌩 난리를 피워놓고 지가 대통령 하니까 국회에서 감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시비를 건다고. 탄핵감이야. 이거 탄핵감이라고. 박근혜가 탄핵의 대상이야. 지금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선거법 위반, 요거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도 눈 감아준 국민한테 박근혜가 한 일은 뭐야?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사람 풀어주고, 그리고 이 증거 인멸하고 이 국정원에서 정치 개입한 부분, 그 사람들 구속수사하겠다라니까 구속수사 반대하고, 그 수사했던 최동욱과 그 검찰팀을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이석기가 내라는 뭐였다는 거짓말을 해서 현역 국회의원을 잡아가두고 나중에 무죄 받았어.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계속 연장시키려고 중국 공안 문서를 조작했다가 또 걸렸어. 간첩 증거 조작까지 했어. 그게 2013년의 범죄야. 그 세 가지. 선거법 위반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정원 여직원의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했고 황교안시켜서, 그 다음에 이석기 내라는 뭐죄를 그 조작 발표했는데 그거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고, 그 다음에 국정원 간첩 사건 만들어서 증거 조작했다가 걸렸고, 그게 2013년에 박근혜 정부의 범죄. 그 다음 2014년 세월호 사건 터졌어. 세월호 사건 터졌는데 대처도 못했고 구조도 못했고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어. 진상조사 방해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세월호 유족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2014년 박근혜 정부의 범죄야. 그 다음 2015년 메르스 범죄를 일으킨 거야. 병원에서 이거 메르스인 것 같다. 아니다. 바레인은 메르스 발생국가 아니라고 확진 판정 안 해줘갖고 수포 전파를 여러 병원에서 만들었어. 삼성의료원 일찍이 폐쇄했어야 되는데 폐쇄 안 하고 눈치 보다가 지금 90명 가까운 환자가 삼성의료원에서 나왔어. 180명 중에 90명이 삼성의료원에서 나왔어. 박근혜 정부가 지금 3년 동안 저지른 일이 이거야. 아니 2년 반 만에. 자, 앞으로 3년 반을 아니지 2년 반을 더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이 세월호에 대해서 진상조사하는 법을 만들었더니 진상조사 방해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버티고 있는 거야. 이거 탄핵감이야. 왜? 지금 행정자치부 장관이 쓴 책에 나온 얘기야. 헌법학 원론. 못 믿겠지? 어저께 손석희 뉴스에 나왔어. 그 손석희 뉴스에 그 부분 좀 갖고 와봐봐. 손석희 뉴스에 나왔던 그 정종섭의 그 헌법학 원론 내용하고, 지금의 내용하고, 그 자료 좀 한번 갖고 와봐봐. 탄핵 소추해야 될 대상이야, 지금 박근혜는. 예. 이건 노컷 뉴스네요. 손석희 뉴스가 아니라. 예. 그래도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걸로 짧게 요거 보고 갈게요. 옛날에, 자, 여러분. 만약에 노무현, 이거 팩트체크로 봐야 돼. 이거 팩트체크로 보는 게 좋아. 만약 노무현이 이랬다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만약에 노무현 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노무현이 메르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저렇게 얌전히 있었을까요? 벌써 탄핵시키고 감옥에서 사형까지 시켰을 거야. 그지? 노무현 때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라고 그러면서 숨도 못 쉬게 해놓고 죽어. 산에서 버섯 따먹는 거 저거 위험한 건 거야. 산에서 버섯 따먹으면 죽어요. 셰프였어. 저런 짓 하면 안 돼. 장관께서 쓰신 헌법학 원론 저자에는 국회법 개정 찬성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제 책에는 일반적인 이론은 제가 선언드리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손신이 바뀌고 책에서는 일반론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그게 제가 아는 정종섭 장관님의 모습은 그렇지 아니시죠? 않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어찌 보면 팩트체크의 본령으로 돌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아니면 관료들의 발언의 전후 좌우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코너가 태어나기도 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지금 벌이는 기싸움이 심상치가 않고 이제 내일이면 대략 그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국회법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 원래 우리나라에 국회법이 있었어. 근데 그 국회법이 소위 이렇게 행정부가 원래 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시행령을 만들었을 때 통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법을 바꿔서 법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시행령을 만들면 곧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요청하자는 개정안이야. 그 개정안을 그 요청도 안 받아들이겠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거절한 거예요. 오늘 마침 국회에서 헌법학자 출신인 행자부 장관에게 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일부에서 저희가 잠깐 다뤘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또 행자부 장관의 판단은 어떤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먼저 그 국회법 개정안이 왜 논란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예,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예. 헌법 정신에 따라서 먼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률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서 또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령 같은 시행령을 만들게 되는데요. 가끔 지금 이제 이 시행령이 보시는 것처럼 원래 법 취지와는 좀 다른 취지를 어긋난 시행령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자 이제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선 거고요. 예. 청와대에서는 시행령은 원래 행정부 고유의 권한이다. 이 정도는 봐줘야 한다 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로 양쪽에서 다 당신들이 헌법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정정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입장은 그러면 이제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예. 예. 그 입장이 나왔다는 책이 당초 그 입장이 적혀 있었던 책이 바로 이 헌법학 원론 이 책인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600페이지에 달하는 아이고, 책입니다. 예. 잘 봐, 집중해. 정 장관은 서울법대 학장 출신입니다. 한국헌법학회장도 지낸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 중 한 명인데요. 예. 마침 또 이 행자부 장관이란 자리도 법령의 공포와 관련이 있는 자리죠. 예. 이 책의 1050쪽을 보면은요. 법학 서적이라서 좀 말이 어렵기는 집중해.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 법을 만드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시행령 같은 그 하위 법령에 대한 통제권도 국회에 함께 보장해줘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국회가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참견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위 법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입장. 정 장관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찬성하겠구나. 예, 국회 쪽 편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쏟아졌고요. 대정부 질문에서 정 장관도 이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예. 직접 들어보시죠. 예. 시행령은 법률과 합치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종전에 있던 그런 이 통보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다시 국회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될 때는 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법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오늘 좀 다 내용이 약간씩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좀 풀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예.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률과 같은 취지인지 아닌지 국회에서 이 감시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원래 있는 제도로도 이런 통제, 감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예. 그럼 지금 그 뭘 청와대에서 있어. 보고하겠다고 박근혜가 나오고 뻘짓하고 있는 이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당초부터 만들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정말 그러면은 지금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 또 이 책 1236쪽에 있습니다. 1246쪽이라고 나오는데.
1246조. 예, 시행령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이는 법에 대한 세부 사항일 뿐인데 법률에 없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고 했고요. 예. 그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되어 있는 장치들 국회 상임위가 검토해서 각 처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식, 조금 전에 이제 정 장관이 이야기한 지금 하고 있다는 방식인데 이거는 약한 수준의 통제 방법이다 이렇게 예.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까지 적어놨습니다. 예. 근데 저 나오죠? 문장만 보면 뭐 탄핵 소추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 예. 저것만 놓고 보자면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분명하게 요구하고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에 또 플러스로요. 이게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예를 들어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취지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과 어긋났다면은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자, 그럼 이 책의 이런 내용에 대한 정 장관의 해명은 어땠는지 또 이어서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그 아침에 제가 급하게 무슨 신문에 언론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그거는 좀 안 맞은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책에 써져 있는 이론은 그 이론대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론은 그냥 이론대로 이해해라. 아니 이론대로 현실을 다룰 수 이해하면 있는 거 탄핵 아니냐, 소추 이런 해야겠지. 뜻인가요, 그러면? 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2006년인데 노무현 개정 때 나온 시판이 올해 초 봄에 나왔습니다. 예. 그때 쓴 서문을 보면은요, 개정판 서문인데요. 정말 정 장관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구나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행정부 운영에서도 국무회의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예.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강요회의를 구별하지 못하다 보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와 이를 받아 적는 모습이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올 봄에 나온 거라면서요, 이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올 봄이면 한창 현직 장관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소회를 담아서 쓰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 장관이 있는 곳이요. 강단이 아니라 국무위원석,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국무위원석 아닙니까? 예. 자, 이론은 그저 이론일 뿐이라는 답변보다는 강단에서의 그 이론을, 가르쳤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모습, 어쩌면 국민들이 헌법학자 출신 장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써서 10번째 인쇄를 한 10세까지 발행한 10세 아니야? 10쇄까지 발행한 그 헌법학 원론에 의하면 지금 박근혜가 한 행동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 이런 박근혜가 지금 이런 박근혜가 이제 지금 많은 정치인들은 박근혜가 사과를 해야 된다. 박근혜가 지금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의 때를 놓치고 있다.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어저께 망치 부인이 그래서 선빵을 날렸잖아. 사과 필요 없다. 사퇴를 해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탄핵 얘기 나오니까 너무 반갑잖아. 탄핵. 자, 우리나라의 탄핵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뭔데? 우리나라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만 있어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권한? 국회밖에 없어. 국회의원들만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막 서명해도 탄핵이 안 되는 거야. 왜? 현재 국회에 170명 가까운 숫자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야.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탄핵시키려고 맘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옛날에도 그 한나라당이 작심을 해가지고 한나라당이랑 그 다음에 이제 좀 옛날 민주당에서 그 좀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모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국회 3분의 1을 만들어서 탄핵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결심하지 않으면 탄핵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야당은 13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야당에서 탄핵시키자 그래봤자 국회 3분의 2가 돼야 돼. 국회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3분의 2가 안 되면 탄핵을 못 시키는 거야. 국회의 과반수, 도려 3분의 2 가까운 숫자 170명 정도가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탄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야? 박근혜
물러나라. 스스로 사퇴해라. 옛날에 박근혜가 자기가 대통령을 사퇴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물론 그게 국회의원을 사퇴한다는 얘기였는데 말을 또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실수였는지 본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래서 지금 박근혜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망치분이 어제부터 주장한 건 뭐야? 사과 필요 없다. 사과하기 늦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사과 같지도 않다. 그리고 사과한 다음이 문제 아니냐. 세월호에서 이 모든 일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래놓고 줄줄 울더니 그날로 해외 나가고 놀다 와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완전히 앞뒤가 달라졌던 거 아니야. 선거 끝난 다음에. 선거 전에는 언제든 찾아오라 그래놓고 선거 끝난 다음에 쌩깐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막 세월호 연대 압수수색하고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로부터 1년 뒤. 그잖아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4.16 연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진상규명 요구하는 연대를 압수수색까지 했어. 모든 문제는 자기의 문제라고 그래놓고 울고불고 하더니 그러니 지금 사과하는 건 난 필요 없다는 거야. 왜? 앞으로 사과해놓고 뒤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권영철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일인데 거꾸로 사과를 받거나 사과를 하더라도 물타기를 하거나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사과를 두려워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오늘 관련해서 사과를 할까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체적인 관측은 사과는 없을 것이다. 하더라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슬쩍 진양할 가능성만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관측들을 많이 합니다. 청와대는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청와대는 일관되게 현재로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고 이를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메르스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과보다는 수습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르스 사태로 27명이 사망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과를 아직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메르스가 발생한 지 오늘로 37일째, 확진 환자가 179명이고 사망자가 27명에 이릅니다. 단순한 중동 독감이라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죠. 이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사과를 요구를 하는 건데 사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 문제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한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사과를 하면은 완결적인 구조를 하려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게 대통령의 사과에서 출발해야 된다. 여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삼성이 2-3개 정도면 정부는 7, 8개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책임을 10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대통령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사과하는 거야. 100번이건 1000번이건 그게 무슨 문제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그러면 사과를 하기는 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과를 할 가능성은 일단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 했죠?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를 했죠. 메르스 사태는 37일이 지났지만은 아직 진정세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더라도 메르스가 진정세에 접어든 이후에는 하지 않겠나 그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과에 관해 제가 건의하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판단해 보겠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핀다는 게 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왕인 줄 메르스 아는 대응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로 지목을 했고 황교안 총리도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자처한 걸 보면은
사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근데 어디 갔어? 자, 사과하는데 이 며칠이 어디 걸리는 갔어, 것도 지금? 아니고 황교안. 그냥 바로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타이밍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뭐 3일 내에 사과한 적이 많았고요. 예. 길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벌써 37일이나 지났는데 사과라는 게 사과를 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할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빨리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사과는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은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시기나 내용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사과를 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자꾸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타이밍 문제를 삼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사과도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을 볼 때는 이번 달을 넘기면은 너무 늦어서 해도 욕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주광덕 전 의원은 안 좋은 일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위무하면서 사과의 표현을 하는 건 타이밍의 예술인데 예. 청와대를 떠나서 보니까 그 점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하는데요. 가장 여기 설득력 있는 분석은 대통령 자신이 사과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친박계 한 중진 정치인은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과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래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권의 한 중진 정치인은 전제군주는 사과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절대 권력이 사과할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됐고요. 예. 원조 친박의 한 중견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도왔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말의 고마움이나 미안함이나 부채의식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런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주종 관계이고 소유 관계인데 무슨 사과나 고마움 같은 게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매일 아침 보고받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기분이 안 되고 있는데 뭘 기대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분석을 많이 하는데 예. 신경정신과 이제 전문의들에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두려움 때문에 사과를 주장한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이남희 박사는 박 대통령이 사과를 주장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실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나 공포감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남희 박사는 박 대통령이 비명에 간 부모처럼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은 사회에서 제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공포가 있을 것이라면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나는 제거돼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남희 박사는 박 대통령이 근본적인 외로움이나 공포감 이런 게 크다면서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철학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현세적인 권력을 좇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하면은 뒤로 갈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예. 심리학자인 김태형 심리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연산군과 비슷하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박 대통령이 22살의 어머니를 잃고 5년 뒤에 아버지마저 총탄에 잃었는데 김 소장은 무서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경우다. 기본적으로 겁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권좌에 있으면서도 비판 세력을 두려워한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은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결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나 야권, 심지어 당청 간 대결에서도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SNS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소설가 신경숙 씨가 닮았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예. 유체 이탈식 사과와 사과 아닌 사과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네. 사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죠. 보도국 권영철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박근혜가 사과를 두려워하는
박근혜가 사과를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좀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둘러봤고요. 자, 지금 버퍼가 다시 하려는. 자, 그래서 이 박근혜의 사과 뭐 두려워서 안 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끝났어. 사과해도 끝났어. 이제 안 된다고 봐. 오늘 이 권영철의 이 그 Y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건진 거, 박근혜는 여자 연상군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 여러분의 관심사, 이 사이비 목사 이야기 왜 퍼지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이비 목사 이야기가 지금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인터넷 카페에 그냥 난리도 아니야. 자, 이 얘기를 내가 나한테 듣고 싶으면 지금부터 추천을 해봐. 보는 사람은 4,200명이 넘는데 추천은 3,400개야. 오늘도 800명이 추천을 안 하고 보고 있는 이 사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서 정말로 처음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스키니진이 녹색으로 물들어가는 설사를 해봐야 이것들이 내가 망치부인이 추천하라고 하기 전에 추천을 할걸. 그랬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설사 안 할 텐데 반성해도 늦었을 거야. 자, 아직까지 추천 안 하고 보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 오늘 내가 저기 이 사이비 목사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래, 오늘 간단한 얘기니까 요 얘기 하나까지만 더 하고 갈게요. 자, 아직까지도 3,757명, 4,200개 추천이 이루어져야 그 사이비 목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자, 이승만 6.25 나자마자 일본의 망명 요청.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문건을 발굴했다. 6만 명의 망명을 타진했다. 이승만 정권이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틀 만에 일본 정부에 6만 명의 망명 의사를 타진했고, 일본이 한국인 피난 캠프 계획을 세웠다는 일본 측 문서가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6.25 당시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요청서를 확인하기 위해 야마구치현 도서관을 찾아 야마구치현의 공식 역사 기록을 확인했다. 한국전쟁 발발 이틀 뒤인 1950년 6월 27일 일본의 외무성은 야마구치현 지사에게 한국 정부가 6만 명 규모의 망명 정권을 야마구치현에 세우고 싶다라고 알려왔다며 가능한지 물었고, 당시 다나카 지사는 일본 주민들도 배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얼마 뒤 다나카 지사는 한국인 5만 명을 수용하는 내용의 비상조치 계획서를 내놓았다. 미 군정 기록에 따르면 야마구치현, 아부 등 4개 지역에 20개의 피난 캠프를 만들고 임시박사 한 곳에 200명씩 모두 250개 박사에 5만 명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정우정 교토 오타니 대학 박사는 숙박시설이나 위생시설,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5만 명 규모로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다나카 지사는 이 영문 계획서를 미 군정에 제출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당시 야마구치현은 조선정보실이라는 별도 부서를 만들어 한반도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조선정보라는 문건을 총리 등 정부 강요들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선정보실은 한국전 발발 이틀 전 북한 남침위원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는 망명을 타진했고 실행되진 않았으나 6.25 초기 정부의 상황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KBS는 꼬집었다. YTN도 같은 시간 오타니 대학의 정우정 박사가 이승만 정권이 한국 전쟁 당시 일본 정부에 망명 정권 설치를 요청했던 문서를 일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내 공개했다며 동일한 보도를 했다. YTN은 비상조치 계획서란 이 보고서는 일본어와 영어로 쓰여 일본 정부와 미 군정이 각각 보내졌다며, 하지만 이승만 정권의 망명 정권 구상은 연합국의 참전과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황이 급진전하며 폐기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승만이 이런 애였던 거죠. 그 서울 사람들한테 자기 지금 서울이라고 한강다리 끊고 남쪽으로 도망간 주제에 우리 그 서울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그래놓고 이제 바로 일본으로 망명, 그러니까 5만 명이면 지네 식구 몇 명 데리고 도망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이승만을
이명박이 건국의 아버지라고. 기억나요? 이명박이 2008년부터 뭔 짓을 했냐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계속 지랄을 떨면서 그 이승만의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쌩 난리도 아니었어. 기억나죠? 그 여러분 들어봤어요? 건국 뭐지? 48년이었고 그게 언제니? 2008년. 2008년에 건국 60주년이라 그랬잖아. 그지? 2008년에 건국 60주년이라면서 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쌩 지랄을 떨었었어요. 왜 그랬냐? 그 이승만을 보기를 시켜야. 이승만이 누구야? 저런 짓거리하고 그 뒤로도 10년 동안 독재체제를 유지하려고 생쇼를 하다가 결국은 그 국민들한테 쫓겨나갖고 하와이로 망명 가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승만은 사실 우리 헌법에서 4.19 혁명에 의해 제거된, 한마디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독재자 박정희의 복권이 이루어지거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도 복권이 이루어지고, 그걸 노리고 쟤네들이 지금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쇼하다가 빼도 박도 못할 이 사건이 터진 거죠. 자, 좌우지간 이 뉴스가 어젯밤에 난리를 피웠어. 이 뉴스가 막 지배하느라고, 그러니까 이 뉴스가 더 컸죠, 새벽에. 그래서 이승만이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다. 그 뉴스가 너무 커가지고 각 카페에다가 사이비 목사의 성폭력 사건 뿌리던 애들은 갑자기 또 중단하고 이거 막 뿌렸잖아. 그지? 한마디로 이제 분노의 대상을 이승만으로 돌려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비 목사 사건 말이야. 사이비 목사 사건이 내가 보니까 이미 이 목사 사건 전에 몇 건 있었어요. 뭐 자기 이름이 최모모다라고 쓰면서 자기 딸이 어린이집 원장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글을 막 써가지고 그걸 막 네이트에서 또 퍼돌렸었어. 그게 지난주 사건이야. 기억나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퍼돌리면서 막 인터넷에서 여론으로 이제 퍼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야기에 맹점이 있었던 거야. 어느 어린이집인지도 안 나오고, 원장의 이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칼로 찢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막 퍼뜨리다가 안 먹혔어. 그러면서 나온 게 무슨 목사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 목사가 아들 둘을 어떻게 했고 부인을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엽기사 이게요 일종의 패턴이에요. 자기네들이 어떤 걸 덮고 싶을 때 혹은 내가 볼 때 이 얘기를 이 얘기를 맨 처음에 퍼뜨리는 어느 조직이 있을 거야. 그 조직이나 사이트를 키우려고 할 때, 그럴 때 이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퍼뜨린 애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조직적으로 모여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내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옛날에 공덕역 사건이라고 있었어. 그게 2012년 6월이었지. 2012년 6월에 공덕역에서 여대생이 납치가 됐다.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막 떠돌았어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에서도 공덕역을 검색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공덕역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어. 근데 내가 딱 그 사건을 접하자마자 어떤 감이 들었냐면 이거 뭔가 설계다. 고도의 설계다. 그래갖고 나는 우리 방에 와갖고 난리가 난 거야. 망치부인 뭐하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나서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나한테 쌩욕을 하는 거야. 쌍욕을 했어, 나한테. 그래도 내가 못 본 척하고 그 다음날까지 버틴 거야. 왜? 내일이 되면 이 사건 설계라는 게 밝혀질 거다. 그런 이 감이 오는 거야, 촉이. 역시 그 다음날 공덕역에서 딸이 납치됐다는 놈이 딱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엄마랑 동거하는 놈이었고 이상한 짓을 계속해갖고 그 애가 가출한 거였다는 게 발견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아프리카에서 막 누가 띄웠었어. 그걸 막 주도한 애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프리카를 치려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공덕역 사건을 일부러 안 하고 내가 앞으로 그날 내가 그게 6월 10일이었어.
그 6월 10일 날 밤에 앞으로 이 사건이 벌어질, 그러니까 나타날 6가지 예측을 해요. 그 6가지 예측이 일주일 동안 딱 벌어지고 그 사건이 끝났어. 근데 좌우지간 그 사건을 만약에 내가 뛰어들었다라면 아마 내가 허위사실 유포했다라면서 쌩 난리를 피웠을 거야. 근데 내가 딱 가면서 안 받은 사건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뒤로도 여러 건 조직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거야. 이게 이거 특히 SNS를 통해서 유포됐을 거야, 이 얘기가. 이 얘기가 SNS를 통해서 유포되는데, 이게 이제 2011년, 12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2012년에 트위터를 통해서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막 유포된 적이 있어. 근데 처음에는 허위사실이 아니야. 처음에는 진짜 이야기가 유포가 됐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허위사실들이 막 유포가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 SNS 통제. SNS에서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SNS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왔었어. 2012년에. 기억나요? 2012년에도 이렇게 어떤 사건을 막 퍼뜨린 다음에 그 사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한번 가동을 시켜. 그 망을. 그 다음에 비슷한 사건을 몇 번 뿌려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그 얘기가 나면 막 같이 퍼나려고 그래. 거기에 덫이 있는 거야. 거기 덫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번 사건은 뭐 이 목사를 왜 교단에서 가만히 두느냐 이러면서 맨 처음에 말이 돌았잖아. 근데 그 목사를 구글로 검색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이미 2010년에 이단 사입이라고 그 지정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정식 교단 사람이 아니라 교주야. 사입이 교주.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슨 교단에 소속이 돼야 교단에서 목사 지위를 박탈을 하지. 교단이 없다니까? 교단이 없는데, 이 사람을 왜 교단에서 내쫓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교단이 없어. 얘가 교주야. 사입이 교주야. 그 2단 사입이 교주 특징이 뭐냐?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2단들이 있었어. 2단 사입이들. 2단이라는 말하고 사입이라는 말이 또 약간 다른데요. 그 사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종교인 척 하면서, 종교인 척 하는데 종교가 아닌 거야. 그게 사입이야. 그럼 2단은 뭐냐? 종교의 모든 이 체계를 갖추었지만 끝이 다른 거야. 결론이 다른. 그걸 2단이라. 그러니까 기독교 종파들 중에 그 모든 게 다 비슷한데 맨 마지막 구원론이라든가 요런 걸 다른 사람, 달을 이해 끝이 다른 사람들이란 뜻이 2단이야. 그 다음에 사입이라는 말은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가 아닌 그런 것들을 사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무엇은 종교이고 무엇은 사입이냐? 나는 기준이 딱 간단하다고 봐. 뭐냐? 이 사입이나 이 2단들이 갖고 있는 2단 사입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성적 문란이야. 첫 번째는 성적으로 문란을 성범죄를 일으켜. 그래서 그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막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어. 그게 나는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뭐냐? 전 재산을 헌납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라 그래. 그러면 백발백중이야. 이 여러분들이 그 종교 생활 하다가 막 그 재산을 헌납하라고 막 얘기하고 성적인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이거 2단 사입이야. 100%. 그런 게 이제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이제 내 깔때기가 됐지만, 나 같은 사람이 생각 잘못하면 2단 교주 될 수 있어. 진짜. 뭐야? 나 같은 사람 말을 잘해. 말을 막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갖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순진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순진한 사람들이 홀딱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야, 너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 그러면 이제 애들이 와서 막 돈을 받쳐. 그럼 이제 떼돈을 벌고 나름은 되는 거지. 그렇게 이 2단 사이비 교주가 만들어지는데, 2단 사이비 교주가 아무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웬만큼 이제 감이 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 애들이 순진한 사람들의 성적 서비스와 돈을 노리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 우리나라에.
뭐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그래서 사이비 종교를 쭉 추적해온 대를 이어 추적하는 탁교순의 가문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주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 되고. 자, 그러면 망치 부인은 왜 이 이단 사이비 교주 이야기를 했느냐. 이번 문제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막 퍼져나갔는데,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범죄자야. 그죠? 이 사람 범죄자야. 그런데 그럼 범죄자는 어떻게 하면 되죠? 경찰에 신고하면 되죠. 이 루머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한 축에 뭐가 있냐면 작년에 인터뷰도 하고 신고도 했는데 수사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지? 그 내용이 그렇잖냐, 그런 내용이잖아. 작년에 뭐 인터뷰도 했고 신고도 했는데 처벌을 제대로 안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퍼돌려진 얘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가 막 같이 덩달아서 퍼진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의 행정 공백을 의미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행정 공백을 의미한다고. 이게 가정폭력범이고 성범죄자인데, 그런데 그가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매우 신뢰감을 갖고 막 퍼뜨려지고 있는 거잖아. 이건 뭐냐? 지금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행정 공백 상태라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이 행정 치안이 부재하면 이런 사건이 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끝날 문제야.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작사를 내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 인터넷에서 막 퍼지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대한민국이 이런 나쁜 놈들 중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민심이 표현된 거라고 봐요. 이 이야기가 막 퍼져나간 이유가 순진한 애들이 와갖고 망치 부인님 이거 뭐예요? 다뤄주세요. 이런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런 거야. 대한민국이, 즉 박근혜 정부는 이런 범죄자도 잡아서 처벌하지 않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 퍼돌리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정부가 정상적이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왜 인터넷으로 퍼돌려?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그지? 그런데 경찰에 신고해봤자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인터넷에 퍼돌리고 있는 거야. 난 그렇게 봐. 미치겠지? 너네 미치겠지? 너네가 여론조작단에서 펼친 이유는 따로 있었잖아. 그지? 너네가 여론조작단으로 펼친 이유는 따로 있는데 내가 요렇게 해석하니까 환장하겠지? 어떻게 메르스라든가 뭐 이게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딴 데로 돌리고 싶어서 전날에 퍼돌렸는데, 이건 행정 공백을 의미하는 거고 국민들이 이걸 같이 퍼돌리는 건 그만큼 박근혜 정부의 행정 치안 능력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니까 미치겠지? 망치 부인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그만큼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야. 한마디로 도둑 잡고 범죄 못 일으키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도리어 이 정부를 구성한 인간들이 범법자들이고,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범칙금을 체납을 해서 자동차를 5번씩 압류당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동차 범칙금을 안 내갖고 체납을 하다가 5번까지 자동차가 압류당한 사람을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유일하게 본 게 황교안이야.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들더러 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총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서 총리를 하겠다고 그래.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법을 지키란 말을 해. 오죽 범법자가 있는데 경찰에 신고는 안 하고 인터넷으로 소문내고 다니겠어. 나라 꼴이 이게 뭐야 지금. 나는 박정희 때 태어나서 전두환 때 사춘기를 보내고 꽃같은 대학 시절을 노태우 때 보낸 사람이야.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왔는데 나라가 이렇게 쪽팔린 건 나는 이명박 때 나는 내 인생 가장 쪽팔린 정권이라고 생각했어. 와 씨발, 이명박 때는 그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서 비웃음거리는 안 됐어.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었다고 비웃음을 샀지만 그 후진국 전염병 때문에 전 세계
비웃음을 산 적은 없어. 어느 만큼 더 쪽팔려야 되냐? 어느 만큼 더 쪽팔려야 돼? 나더러 조그맣까 나더러 뭐 좌빨이래나? 뭐라 그랬지? 음모 선동을 한대나? 어디서 대통령 욕을 하냐고. 우리 환생경제 한번 볼까?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무슨 교양과 철학을 얘기하냐고. 뭐 나더러 무슨 소양을 쌓아라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환생경제라고 한번 볼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어떤 쌍욕을 했는지 그걸 보면서 박근혜가 얼마나 신나 있는지 한번 볼까? 우리가 볼 영상이 있어. 볼 영상이 벌써 3개야. 일단 박정희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는 영상, 그 다음 박근혜가 김정일 만난 영상, 그 다음에 박근혜가 노무현한테 쌍욕하는데 그거 보면서 환하게 웃었던 환생경제 영상. 시간이 내가 지금 5시라서 못 트는데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찾아봐봐. 뭐? 또 대통령을 욕을 하면서 무슨 정치를 논하냐고? 그래서 너네 탄핵했구나? 네, 노무현 탄핵됐잖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냐고? 그래서 너는 노무현을 탄핵했구나? 너네가 하면 민주주의고 우리가 비판만 해도 이게 반민주주의냐? 어디서 이런 개구라를 쳐? 너가 지금 죽고 싶구나. 어디서 지금 라이벌 김씨 이름을 입에 올려? 내가 뭐라 했어? 내 지 생방, 내가 이제 이 인간 영업에 상도가 없다니까? 뒤통수를 쳐도 이렇게 져? 어이 라이벌 김씨! 지금 내가 생방송하고 있는데 아직 내가 무대에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어디 무대에 기어올라서 노래를 불러. 내가 진짜 이 눈치 없는 인간. 내가 이제 다음에 보기만 해봐. 내 이 라이벌 김씨. 자, 넘어가서 이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어제부터 마약류 얘기가 많이 나와.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부터 마약에 관한 뉴스가 확 늘어났어. 근데 한 가지 얘기가 아니라 마약 얘기가 다양하게 나와. 그치? 어제부터 마약에 대한 다양한 뉴스가 갑자기 나와. 이게 그저께까지는 마약 얘기 뉴스가 없었거든. 근데 어저께부터 갑자기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와. 뭐 개은숙 얘기부터 했고 막 다 나와. 대마초 키운 놈 얘기부터 뭐 이렇게 국제 택배로 마약 받았다는 얘기 뭐 여러 가지가 마약 얘기가 나오고 있어. 왜 보통 이제 마약을 다룬다 그러면 뭐 어떤 특정한 큰 사건이 터져서 그걸 다룬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주 다양한 마약 관련 뉴스들이 나와. 그래서 그냥 내 느낌이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중요한 인물한테 혹시 마약 문제가 터진 거 아닌가? 어느 중요한 인물한테 마약 문제가 터졌는데 그 얘기를 다루기는 겁나니까 엉뚱한 다른 마약 뉴스들을 막 다루고 있는, 실명 얘기하지 마시고 다루고 있는 거 아닐까? 난 누구라고 말 안 했다. 난 누구라고 말 안 했어. 오해들 하지 마. 좌우지간 이 뽕쟁이 이 뽕쟁이들은 뽕을 못 끊어요. 뭔가 이렇게 대형 뽕쟁이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감히 다루질 못하고 지금 괜히 이렇게 주변을 건드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다는 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집에서 대박 키운 사람 얘기하는 거야. 아우 세상에 글쎄 내가 아까 전기요금 얘기했잖아. 아니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키운 미친놈 있더라고. 와, 자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마지막 이야기 뭐냐, 그 최재성이라는 사람을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사무총장을 만들겠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박지원, 김한길이가 뭐 당을 깨야 된다는 둥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이 깨질 지경이다 막 이러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최재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난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기본적으로 나는 이 최재성이라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뭐 눈빛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주는 느낌이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별로 내가 믿는 스타일도 아니야. 그런데다 내가 이 사람을 아는 건 그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회의원이 됐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국회의원이 됐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막 지지하는 강성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나는 기억이 나. 그래서 나는 최재성 이퀄 친노라고 나는 기억해.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화가 났던 건 언제였냐면 작년이었나? 올 봄이었나? 그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한다. 그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한다라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연설을 했어. 아니,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그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딱하니 나오더라고.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은 친노야 아니야? 친노인데 무슨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해? 그래서 보니까 뭐 정세균하고 좀 친했다는 거야. 정세균 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근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있지? 그러고 찾아봤어.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중요한 짓을 했더만. 2010년에 그 시민공천위원회? 그러니까 시민공천감시단인가 뭔가 그런 걸 관철시켰더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파별로 나눠먹기를 해야 되는데 시민공천감시단이라는 거를 관철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2010년 선거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계파별로 나눠먹기를 하는데 이제 회방을 놨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단 찍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지금 욕을 먹는 두 번째 이유가 모바일 정당을 추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며. 그 모바일 경선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바일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준비했었대. 근데 이게 이 모바일 정당을 가장 싫어하는 게 김한길, 박지원이거든. 이 모바일 정당을 만들면 소위 대거 네티즌들이 들어오게 되고 통제불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회의원 후보를 뽑게 되면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나눠먹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최재성이라는 사람을 기어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나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최재성이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막 신뢰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그 새정치연합 야당 안에서 이 길을 쓰고 최재성을 반대하는 이유는 최재성이 모바일 정당을 만들고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만드는 그 개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최재성을 그 사무총장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처음 들은 날 나는 막 망치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묻는 거야. 그때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사무총장이 불출마해야 된다. 그걸 얘기했어. 그 당 사무총장을 맡을 사람은 불출마해야 된다. 그걸 요구한 거야.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을 사무총장으로 만들겠다 그랬어. 최재성이 어떻게 불출마를 하냐. 누가 불출마를 전제로 해서 사무총장을 하겠냐 이러면서 막 반대했어.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 못한다라고 버틴 거야. 그래서 나는 최재성이 불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최재성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맞습니까? 팩트 확인부터 할게요. 최재성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문재인도 불출마 선언을 하고 최재성도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진짜야? 자, 그렇다라면 당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김상곤 교육감의 주장은 맞아 떨어진 건데 근데 왜 불만인 거야? 왜 불만인 거야? 최재성이 지금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포기하면서 당 사무총장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시민공천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범친노라 반대에 범친노는 또 뭐야? 뭐 호랭이랑 친한 친노야? 범친노랑 반대. 그러면 2004년에 배지 달았던 애들은 싹 다 내려놔. 2004년에 국회의원 배지 달았던 애들 전부 다 출마하지 마.
너네 2004년에 국회의원 배지 달 때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광풍 속에 국회의원 배지 달았잖아. 능력 검증이고 뭐가 하나도 없이 드립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당한 이유가 열린우리당 때문이었고, 그때 열린우리당으로 당선된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 노무현 때문에 당선된 거였잖아. 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 전부 다 범친노지. 안 그래? 아니 2004년에랑 2012년에는 노무현 팔아가지고 국회의원 대놓고 하다못해 김한길도 팔더만. 우리 김한길 영상 다시 한번 볼까? 김한길이가 저 노무현 얘기한 거? 어? 아 누가 친노고 누구는 친노가 아닌데. 아니 김한길이가 입만 열면 노무현 얘기하더만. 그래 김한길의 노무현 정신 계승 그 얘기 봐봐. 뭐 범친노라서 반대를 해? 아니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역동적인 경선의 중심에 있는 기호 3번 김한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더 그리운 요즘입니다. 본여사가 키우는 진돗개 새끼 난 것 한 마리 분양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강아지의 이름을 당당이라고 지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관통하는 오직 한 가지 정정당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자는 사람들, 노무현 후보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합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를 결코 포기할 수가 언제 없었기 저랬단 얘기지? 때문입니다. 동화마을에 다녀오면서 마음이 참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무현 그분은 반칙 없는 정정당당한 정치하자고 주장했는데 밀실에서 당권 나누는 반칙 정치하고 노무현 그분은 권위주의 타파하자고 맞섰다웠는데 패권적 개파 정치로 당내 국회의원과 당원들을 줄 세우게 하는 정치, 이런 정치를 노무현 대통령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 둘로 쪼개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노무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틀, 노무현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획 탈당을 통한 신당 창당은 노무현 프레임이고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재창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무현 프레임을 제대로 극복해냈다면 우리 정동영 후보의 경선 승리, 대선 승리 가능하다. 18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만과 독선의 노무현 프레임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데도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정계 은퇴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다시 정치에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권을 빼앗긴 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이 정치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으니까 이제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기여할 책임도 있다. 기여하는 역할이 무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느닷없이 서울시장 선거라는 이 중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지랑 무슨 3, 4년 상관이야? 동안 세상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네. 주로 뭘 하고 지내셨어요? 뭐 보고 싶었던 책들도 보고 글도 좀 쓰고 수입이 되는 일은 안 했죠. 노무현 같지 않은 정치하면서 마치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 내가 봐도 기가 막혀. 뭐? 범친노라서?
지랄들 한다. 지랄들 해. 2004년에 국회의원 배지 달았던 인간들 중에 자기는 친노 아니다, 비노다, 이렇게 얘기하는 10세들은요, 이번에 공천 주면 안 돼요. 2004년에 배지 달고 노무현 탄핵 광풍 때문에 당선돼 놓고 자기는 비노다 이렇게 얘기한 새끼들은 공천 주면 안 돼.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2010년 12년 노무현 정신 팔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사진 걸어놓고 국회의원 됐던 놈들 중에 자기는 비노다라고 떠든 새끼들 있으면 공천 주면 안 돼.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새끼들이 어떻게 국민한테 약속을 지켜? 네가 박근혜야? 자, 뭐 솔직히 나는 최재성이라는 사람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무슨 최재성 때문에 당을 깬다는 등 지랄 연병들 하지 말라래. 범친노고 나발이고. 야, 선거 때 노무현 팔지 않고 당선된 새끼가 어딨어? 김대중 안 팔고 대통령 된 새끼, 아니 국회의원 된 새끼가 어딨어? 어디서 친노 비노야? 씨발놈들이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어. 닥치고.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친노 비노냐 이 씹새들아. 지금 국민들은 메르스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뭐 반대 좀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니네들 국회의원 뽑아줄 생각도 없어. 우리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지금 60% 물갈이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김상곤 교육감한테 내가 진짜 분노가 일어. 아니 이거 조국 교수인가? 내가 뭐라 그랬어? 4선 이상 4번째 출마부터 지역구 옮겨라. 또 2번 이상 떨어진 사람, 같은 지역에서 2번 이상 5% 차 이상으로 떨어지면 공천 주지 마라. 또 65세 이상 공천 주지 마라. 그 얘기 다 어디 갔어? 65세 이상 공천 주지 말고 한 지역에서 4선 했으면 지역구 옮기고, 그리고 한 지역에서 2번 이상 5% 차 이상으로 떨어졌으면 그 지역에 공천 주지 말고 그 공천의 원칙 똑바로 정해라.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천으로 가라. 왜 그런 얘기는 없어? 왜 그런 얘기는 없고 아직도 친노비노 지랄 연병들이야. 이놈 새끼들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당사해갖고 머리 한번 밀어야 정신을 차리라 진짜. 내가 흥분하면 안 돼. 내일도 방송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일까지는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흥분하면 안 돼. 저기 스티커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극이 있어요. 망치부인 방송이 1000명방을 유지를 하려면 이제 스티커가 일주일에 3,400개가 들어가는데, 오늘 아침에 3,300개밖에 없어가지고 하마터면 이 1000명방을 못할 뻔했어요. 간신히 마지막에 시청자들이 막 쏴줘가지고 오늘 간신히 1000명방을 만들었어. 이 다음 주부터는 500명방이 되더라도 놀라지 말고, 500명방 되는 거 싫으시면 혹시 안 쓰고 썩혀둔 스티커 있으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4,064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까 봤어. 4,200명 보던데, 4,200명 넘게 보던데 추천은 4,087. 한 100몇십 명은 추천 안 하고 도망갔지? 그래, 니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행운이라고 느낀 그 순간, 네 바지에 줄줄 흘러내리는 녹색 설사를 보면서, 그때 망치부인한테 일찍이 추천을 할 걸, 설사한 게 아니라 추천을 할 걸, 그러면서 후회해봤자 늦었다. 예.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추천해주신 4,219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 이 순간 놀래서 누른 인간들 설사 지릴 수 있어. 미리미리 해. 들어오자마자 추천.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사실 이제 오늘 우리 방에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빨갱이 얘기를 많이 하면 내가 오늘 6.25 특집으로 쫙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 그지? 아니, 오늘은 빨갱이 얘기 안 하기로 작심을 한 거야? 괜히 딴 얘기로 시비 걸다 가더라? 언제든지 와.
언제든지 빨갱이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이 참 많어. 우리 빨갱이 진짜 원조 빨갱이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하게 언제든지 와. 우리 지금 그 저장에는 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나요? 환생경제라고 있어. 우리가 볼 영상이 참 많아. 언제든지 불만 있어 한번 얘기해봐봐. 대통령에 대한 욕의 진수가 뭔지 한번 보여줄게. 뭐? 이런 종북 세력? 종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구나? 그럼 우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이 그 재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정치인들이 어떤 종북을 했는지 한번 쫙 한번 읊어줘? 우리가 참 준비된 내용이 많아. 이 시간이 없어, 시간이. 하루에 딱 3시간밖에 방송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내가 방송을 더 하면 그 다음에 말을 못하잖아. 내일까지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하여튼 까불기만 해봐. 바로 방송 이제 연작 시리즈로 나올 테니까. 알았어? 오늘 방송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 일일이 불러서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그리고 이 추천해주신 4,298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그리고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저 여비고님 내가 느낌표 이렇게 찍으면 블랙이라 그랬어 안 그랬어? 여비고님, 참세상님, 그리고 풍행국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 라이벌 김치 때문에 이제 방송을 더 길게 못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허황된 꿈으로 보이는 이야기지만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라는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달려보아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갑자기 왜 이렇게 방이 깨졌냐? 또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네. 망치부인 방송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근데 왜 채팅창이 깨져 있지 지금? 채팅창이 지금 깨져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지우개를 누르고 그리고 말이에요. 요즘에 이 신경숙 씨 표절 논란, 신경숙 씨 표절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청와대, 내가 했던 말 따라하는 거, 그거 표절로 확 신고해버리기 전에, 그거 함부로 따라하지 마. 지난번에 우주 드립하더니, 이번에는 함께 꾸는 꿈 얘기하고 말이야. 이 망치 부인의 엔딩의 감동을 확 지금 아주 소금을 뿌리고 있어. 목적이 그거지. 그리고 말이에요. 요즘 종편이, 아니, 얘네들은 내 얘기 아닌 방송이 안 되나 봐. 노인분들이 그냥 깨있을 때 방송하면 내 팬이 느니까. 요즘에 이제 노인들 다 주무시는 밤 10시 이후에 내 얘기 한다며? 이놈의 인기. 너네 나 좋아하냐? 어이가 없어. 자, 신경숙의 표절보다 청와대의 표절에 더 분노한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